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업무 혼란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었다며 일선 검찰청에 우선 기존 방식대로 날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잘못됐던 것을 바로잡는 일은 꼭 필요하겠지만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깊어지는 사회 갈등과 혼돈 속에 민생 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정쟁에 매몰돼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는 외면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음성군이 민생회복지원금을 발빠르게 지급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이제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그러고 있고, 특히 우리 음성군은 지난해 11월에 폭설이 내리면서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하우스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봐서. 그러므로 인해서 전체가 한 215억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그렇게 많은 피해를 봄으로 인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민생 경제가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 재난금 이거 외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좀 줘서 제가 민생을 회복시켜보자,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어려울 때 민생을 회복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음성군은 타시구나와 틀리게 저희 집행부에서만 이게 발의를 한 게 아니고 의회와 협업을 통해서 공동으로 발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금년 겨울은 아주 유난히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28일에는 그 습을 많이 먹고 습설이 내려서, 그때 이제 저희 음성 지역은 대소, 삼성 이쪽 화훼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하우스가 많이 무너지면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저희가 집계한 것은 한 215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2배 이상 피해가 발생이 된 거고, 그로 인해서 현재 저희가 이제 응급조치는 끝났고 지금 응급 복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그 하우스 농가나 이런 것을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겨울에 땅이 얼어서 작업을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이제 좀 풀리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거고, 특별 재난지원금은 저희가 한 40억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도 농가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날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시설 하우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또 도시농구라든가 이런 일손 돕는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우리 음성군의 화훼 농가나 시설 농가들이 정상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을 음성행복페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전액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 행복페이의 장점은 우리가 지급하는 이 지원금이 타 지역에서는 쓸 수 없고 오롯이 그 우리 음성군 관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우리 음성 군민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입을 하게 되죠. 물론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자재도 살 수 있고, 또 농사에 들어가는 씨앗 종류도 살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 되겠고, 그와 같이 이제 또 어느 가족 단위로 외식을 할 경우에는 식당을 가서 이용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일정 부분 혜택을 보면서 행복페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준다. 이게 결국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성군이 등록 예국인이 지금 한 1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약 3천여 명 정도가 영주권 취득자 내지는 결혼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전체를 다 등록 예국인 드리면 좋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재정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영주해서 살고 계시는 분 위주로 다 이렇게 지급하는 거로 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우리 음성군은 특히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등록 외국인이 어느 지역보다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거의 18% 가까이 돼서 이미 우리 음성군은 다문화 사회가 도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등록 외국인 중에 영주권 취득자, 결혼 이민자까지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음성군이 금년에 지역화폐 발행액이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중 10%의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 군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결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한테 매출 증대로 이어질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함께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특히 그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교통 약자거든요.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진천구가 공동으로 저희가 농어촌 버스, 시내버스 무료 탑승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어르신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본소득과 관련되는 기본복지 차원에서 교통복지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민생 회복에도 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정책자금을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해서 소상공인 1인당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저리로 다 융자를 해줘서 좀 혜택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달에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거 청년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나려면은 결국은 청년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 그래서 저희는 청소년 어울림센터, 공감센터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청년을 위한 시설로 금년에 처음으로 청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하는데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약 165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암 지역에 청년 전용 공간으로 짓게 되는데 이런 게 결국은 다 어우러져서 우리가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은 인구도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슈 인사이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는 학생운동에서 시민운동가로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에서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현재 중앙정치무대에서 민생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좀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총선 이후에 사실은 처음 이 CJB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건데요. 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무능하다고 했고 또 무책임하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많은 국민들이 또 충격 속에서 지냈는데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국회에 가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다행히도 또 많은 그 국민들이 함께 지켜주셨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굳건하다라는 것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헌재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 민주헌정 질서를 제대로 또 재정착하고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뭐 그런 과정에 저도 함께 또 열심히 참여해서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또 우리 정치에 또 지역의 목소리를 잘 중앙무대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청원이 이제 지역구시잖아요. 예, 예. 요즘에 청원이든 그 중앙이든 네.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이렇게 뵙는데요.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그 지역구 국회의원 뭐 처음 경험하는 네. 것이긴 한데요. 중앙의 그 이 정치 무대에서는 제가 그 민주당 내에 이제 원내 부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 그 화목은 아침에 이제 정례 회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중요하게는 뭐 당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시국, 전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그런 좀 논의를 하고 네. 또 그 이외에도 저희가 또 민생 연석회의라든가 또 을지로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상임위라든가 이런 활동이 좀 끝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평일에는 주로 이제 국회에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금요일 오후 정도에는 네. 이제 지역구로 내려와서 주로 이제 청원에서 그동안 못 뵀던 네. 그 지역 주민들 만나고 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있겠죠. 그런 민원 현황도 챙겨야 되고 또 제가 국회 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역에 오면 그런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간의 간담회라든가 또는 그 행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의견도 듣고 또 함께 뭐 상의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말은 있으신가요? 그게 주말이죠. 예. 쉬는 시간 없으세요? 생각보다 네. 쉴 수 있는 날이 없더라고요. 아, 또 주말은 주말대로 열심히 또 다니면서 지역에서? 또 뵈야 되고 네네. 또 평일에 못 뵈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 너무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네. 집에서는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조금만 참아달라. 뭐 그 가족들은 아마 많은 경우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어차피 시간이 없다는 걸 아니까. 네네네. 그래서 뭐 가끔씩 그래도 또 가족끼리 모여서 저녁 늦게라도 네. 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치킨 시켜서 또 맥주도 한 잔씩 하고 네네. 또 우리 네 식구니까요. 그렇게 또 뭐 그때 이제 못한 얘기는 좀 나누기도 하고 가정까지 또 네. 챙기시느라. 뭐 잘 못 챙기는데 그래도 또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네. 뭐 그렇게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은 괜찮으시죠? 지금 사실 1년도 안 돼서 네. 이제 사실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 어떻게 괜찮으신지. 아직까지는 괜찮은 바쁘시다고 것 같습니다. 하셔서. 네. 그러니까 여전히 좀 긴장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여전히 처음 경험하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처음 해보시니까? 처음 해보니까 제 적성에 잘 안 맞는 면도 있고 네. 저는 뭐 누구보다 앞서서 제 목소리를 먼저 막 이렇게 세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고 항상 그 시민운동가로서 세게 내셨잖아요. 그러나 네. 또 많이 듣고 또 제가 어느 정도 아는 영역에서만 저는 또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 정치, 특히 중앙 정치는 스스로를 잘 드러내야지 기회도 오고 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따라가느냐고 좀 바쁘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어쨌든 정치 경험이 좀 짧잖아요. 중앙 정치의 경험은. 네네. 그러니까 그 전문가 네트워크 또 각 부처 내의 산하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소소한 정보들 또 국회의원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하죠. 네네. 그래서 짧은 기간에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다른 뛰어셔야겠네요. 분들보다는 2배로 또 뛰어야지만 그걸 어느 정도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제 제 역할이 또 생겨나니까 네네. 보람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또 지역의 현안들이 뭐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둘 이렇게 또 그 역할을 통해서 풀어지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보람도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니까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뭐 에너지를 또 유권자들이 주시니까요. 네, 저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이제 또 진중한 얘기를 또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네.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시민분들 아까 많이 만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어떤 얘기들 많이 하셨나요? 뭐 우리 아나운서께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그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에 산업 발전,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공한 대한민국,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선진국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네. 상당히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나라에서 그 비상계엄을 통해서 군인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보수 진보를 떠나서 상당한 이제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참 어렵다. 특히 아마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신 분들은 자영업 하시는 중소상인들, 네. 또 중소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 이분들은 직접적인 매출의 타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고환율, 그다음에 고물가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을 하는 분들에게도 부담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고 또 건설 경기도 어렵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의 터널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는 거냐. 좀 경제적으로 다시 그래도 안정을 찾고 빨리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정치적 불안정성이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정치가 너무 정말 갈등이 격화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렇게 끝없이 그 여야 간의 보수 진보 간에 그것이 그 어떤 제도 정치 내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제도 정치 밖에 있는 아스팔트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정말 너무 과도하고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이 이러다가 정말 지속 가능해질까? 헌정 체제가 제도적 틀 내에서 이게 수렴되면서 잘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그 합리적으로 헌법적 네. 틀 내에서 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탄핵 결정 이후에 그 사회적 혼란 이 부분은 국정 안정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좀 어떤 것들이 가장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헌정 질서 내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헌법적 질서 내에서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수용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전에 그 트럼프 일기 때처럼 대선에서 졌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국회에서 당을 정말 쳐들어간다거나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문제가 접근되면 정말 이 수습하기 어려운 국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적 질서 내에서 이것이 그 수용되고 인정되고 또 그 동의,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어쨌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량을 또 국내에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제3세기가나 볼 수 있는 이상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그 문제를 그 나라의 국민들이 그 나라의 정치가 그 나라의 제도적 틀 내에서 그것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해결해 내느냐. 그것은 또 대한민국이 저력이 있는 국가구나. 네. 그래도 미래가 있구나. 이걸 또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네. 이제 이번에 오신다길래 네. 좀 찾아봤는데 아, 그래요? 네. 제일 전면에 정말 열심히 뛰셨다고 했는데 상 얘기가 많더라고요. 아, 네네. 민주당의 국정감사 우수위원 상도 네. 받으시고 네. 또 NGO 모니터단에 선정하는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도 또 받으셨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또 의정 활동을 하시고 아마 네. 저야 이제 뉴스를 자주 보다 보니까 열심히 네. 활동하시는 걸 알지만 네. 또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또 바쁘시니까 뽑아놨는데 열심히 하고 있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의정 활동 지금 잘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국정감사부터 지난 국정감사 이렇게 좀 치르셨는데 어떠셨는지 좀 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받은 상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네, 맞습니다. 겁니다. 네, 어떠셨나요? 첫 번째니까 네네. 정말 잘하고 싶은 욕심이 많이 있었죠. 가장 정말, 꽃피울 또 그런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특히 우리 보좌진들이 같이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또 준비했고 깊이 좀 파고 들어가서 그래도 좀 제대로 결과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었고요. 특히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장 핫 이슈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그 동해의 심해에 가스와 석유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국정 브리핑 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 정말 그런가에 대한 의문들이 또 있었어요. 네. 거기에 그렇게 그 많은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한 그 연구 조사를 했던 곳이 액트지오라고 하는 네. 그 미국에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라고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1인 기업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요? 거기다가 세금을 못 내서 세금이 체납돼 있는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오히려 제재를 받고 있는 그런 네. 곳에 맡겼다. 그러면서부터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이게 검증받은 거냐 전문가에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 짚어보니까 생각보다 허점이 너무 많이 그래요? 나왔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한 번 그 시추하면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 대비. 가능성은 아무리 있다 그래도 네. 한 번 시추했는데 이번에 그 계산을 해봤더니 한 번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1,200억 정도가 하나 뚫는데. 근데 그걸 최소한 5개를 뚫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렇게 그러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가 1년 지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그러면 전문가의 검증도 거치고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해외 자원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낭비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재부에서부터 새로운 룰을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때는 이 자원 개발이라고 해도 해외 자원 개발이든 국내 개발이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라. 우리도 그러면 그걸 갖추고 제대로 국내에 검증도 하고 전문가 검증을 거쳐서 하면 그러고 나서 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냥 그걸 파버린 거예요. 대통령 1호 브리핑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걸로 보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대왕고래 그 이제 그 동해 그 광구 중에 대왕고래를 시추한 거는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을 시추한 거예요. 네. 근데 시추를 했는데 산자부에서 스스로 발표를 했어요. 실패했다. 네. 그런데 그 실패한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탄화수소가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구조도 중요하지만 근데 탄화수소가 아예 안 나온 거예요,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아니, 미리 이렇게 탐사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3D 기술도 발전해서 네. 충분히 있다고 막 주장을 했는데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역을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 거죠. 그럼 보기에는 이제 미래가 어둡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석유공사나 산자부에서는 여전히 2차, 3차 계속 할 하겠다고 테지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건 다 좋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이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1차 시도 했지 않냐. 네. 그러면 해외에
투자를 유치해라. 예전에도 거기서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그 호주의 세계적인 정말 이 석유 회사가 거기도 한 1,0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없다고 간 곳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의 해외 자원을 투자해 온다고 하면 그럼 추진할 수 있는 거다. 그것을 아마 올해 내에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고 나면 이제 최종 판단이 되는데 지켜봐야겠네요. 예, 저희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가 않다. 예, 그런 이제 문제가 네,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국정감사 얘기였고요. 예, 예. 물론 그 현재 진행형이긴 예. 하지만 그 요즘에는 그 뭐 외에도 하나 더 제가 얘기하고, 네. 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네네. 그거 외에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그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그 격차가 너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R&D 관련해서도 지역신 선도 기업 육성 사업 이것이 그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게 다 예산이 막 엄청 삭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구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그렇죠. 이걸 그래서 R&D 예산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회복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소기업의 비중을 보니까 수도권과 지방이 뭐 5.5 대 4.5 정도로 수도권이 5.5예요 이미 그것도. 수도권이 너무 집중이 돼 있고. 네. 근데 R&D 예산을 보니까 8대 2예요. 그건 차이가 심하네요. 그렇죠. 수도권의 거의 80%가 수도권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고 지방 기업은 20에서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수도권의 과밀화는 심해지고 지방 소멸은 더 가속화된다. 그럼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갖추게 하려면 R&D 예산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 네. 이 지방 R&D 예산을 늘리는 쪽에 상당히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아마 그 개선이 좀 돼 갈 걸로 보고요. 또 하나가 네. 그 코트라에서 해외 무역관 청년 인턴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큰 사업은 아닌데 네. 이게 학생 1인당 한 1,200만 원 정도에서 2,500까지를 지원하고 근데 이 장점은 대학의 학생들이 해외 그 코트라라든가 대사관 이런 데 가서 직접 경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개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난 3년간 쭉 그 자료를 3차례 이게 진행을 했는데 지방대 출신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수도권대 학생에게만 기회를 그래요. 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지방과 수도권비를 5대5로 해야 된다. 수도권은 안 그래도 기회가 많은데 네. 지방의 학생들에게 오히려 이런 기회를 줘야 지방대학의 경쟁력도 생기고 자긍심도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문제를 국감을 통해서 산업 영역에서 또 다양한 그런 그 어떤 인적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좀 개선하는 그런 쪽에 좀 노력을 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그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네. 그래서 상을 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그렇죠. 다 철저하게 평가를 했겠죠. 예, 예. 자, 요즘에 사실 가장 그 언론에 많이 이제 비치는 이유로는 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예. 이제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명태균 게이트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예. 정확하게 너무 이게 사안이 많으니까 맞아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조금 어떤 그 활동을 하고 계신지. 예, 네. 저는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구성이 돼 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공익제보조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뭐 그 공익제보자라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나 자료를 좀 취합하고 정리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지적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 짧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복잡한 구조이긴 한데 네네. 뭐 간단히 요약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 이 명태균이라고 하는 그 창원 쪽에서 활동하던 정치 컨설팅을 하던 또 이렇게 정치 브로커 역할을 하던 사람이 김영선이라고 하는 오선 의원을 그 당시는 이제 야인이었죠. 네. 네 개로 해서 중앙무대로 진출하면서 이것이 김건희 여사 쪽하고 연결이 되고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 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 대선에 기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대선 과정에서는 여론조사를 조작한 여론조사 조작 문제가 그렇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그렇게 무상으로 그걸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특히 윤석열 그 당시 후보에게 직접 제공을 한 그러면 사례인데 그게 정치 자금 뭐 그런 걸로 그래서 들어가나요? 이제 이 네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 명태균이 네. 그 미래한국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리서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3억 4천인가 3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명세서를 들고 찾아간 거예요. 그 김건희 여사를. 그래서 이만큼 우리 돈이 들었다고 갔는데 그 당시에 그 공익제보자라는 강혜경이라고 하는 그 요 밑에서 그 당시 여론조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 네. 이제 일정하게 보면 공익제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건데 그 돈을 받으러 갔더니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더라. 어허. 그러면 이것이 그 결국은 무상으로 제공했던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을 받아온 거니까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충분히 소지가 있구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게 본격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제 그 후에 계속 최근에 녹취록이 막 드러나는 건 뭐 윤석열 대통령 육성, 김건희 여사 육성, 명태균 육성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21대 20 그 보궐선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이 당선될 때 그때는 대통령이 직접 그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인 윤석열에게도 전화해서 공천 주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녹취에 나오고 또 22대에는 김건희 여사가 또 자신이 그 총애하고 있던 그 검사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검사를 또 창원에 공천하기 위해서 또 김영선에게 도와주면 뭐 장관이든 뭐 공기업 사장이든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걸 도와달라고 해서 경남지사한테 전화해서 도와주라 그러고 뭐 이런 게 드러나니까 공천 개입 문제가 크게 또 이제 공천 개입 의혹. 그렇죠. 공천 개입 의혹이 그래서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 공천 개입. 거기다가 이제 이권 개입이 또 있죠. 이권 개입까지. 그래서 창원 산단 문제에서부터 인사 개입. 뭐 이런 전방이네요, 전방. 그래서 지금은 도대체 이 연관 안 된 곳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그래서 뭐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그 측근인 후원 회장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해줬다. 뭐 이런 문제가 되고 또 홍준표 이번은 자식이 또 뭐 그렇게 이렇게 다 줄줄이 연동이 돼 있어서.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근데 제일 문제는 검찰이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죠. 네네. 그런데 검찰은 이 모든 자료를 녹취록부터 뭐 그 음성 통화 기록을 다 가지고 있고 수사 보고서를 정리해 놨는데 문제는 그 창원에서 있었던 정치자금 위반에 대한 것만 수사가 진행이 됐고 정작이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그리고 오세훈 홍준표 등도 유력 정치인과 연관된 이 공천 개입 문제, 여론조사 조작 문제가 수사가 지금 안 된 채로 서울지검에 와 있다 보니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 수사로만 해결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특검을 통해서 가야지만 실질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이 엄청난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의심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도대체 왜 했지? 그 당시 대한민국은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건 누구나.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절박한 이유가 없었어요. 네. 근데 왜 그 시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고 보면 그 시점을 전후해서 보면 그 지난해 11월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그때 국방부 장관하고 자리에서 명태균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다. 전국을 수사하기 어렵다. 이런 발언을 하고 있죠. 또 그 이전에도 그런 발언이 있고 그리고 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수사 보고서 검찰의 수사 보고서가 그 11월 또 초에 다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검에 가서도 직접 대검 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확인을 해본 그 당시에도 일일 보고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대검에서는 창원에서 하는 수사를 매일매일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고 수사 보고서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 모든 증거가 다 이미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계속 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이 그 USB에 담겨 있는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육성을 통해서 그 윤상현 뭐 공심위원장이나 다른 어떤 위원장에게 공천 주라고 했다고 하는 육성 녹음 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 뭐 그대로 쭉 가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증거들이 네. 그 특정 언론사로도 전달이 됐고 네. 그 여러 개를 복사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군요. 다른 경로로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용산에도 네. 전달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뭐 명태균 게이트 워낙 사안이 많아서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그래도 오늘은 또 의원님 얘기를 네, 네. 들어야 되는 날이니까 예, 이제 예. 또 이제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예, 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으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 우리 지역으로 예. 넘어옵니다. 네. 청주공항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요. 청원군의 네네. 이제 또 지역구시니까 네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관련 그 법안도 대표 발의하셨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청주공항은 정말 뭐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또 청주 시민이 볼 때는 대단한 이제 자부심 중에 하나라고 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주공항은 단순한 그냥 청주국제공항 지방의 작은 공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중부권을 대표하는 거점공항으로 또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그런 또 청주를 대표하는 공항이면서도 그런 다양한 그런 이제 상징성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거죠. 네. 현재의 활주로가 2개인데 그것이 그 군과 공군과 함께 써야 되는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1.5를 군이 쓰고 그중에 0.5 정도만 민항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이제 신규 노선을 그 신증설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군과 다양한 협의를 해야 되고 군이 또 협조적이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공항 활성화에 상당한 좀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청사 문제나 주차장 문제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금 이제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청주공항이 미래에 1,000만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부권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항으로 성장하려면 이제는 이 공항 인프라에 대한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네. 그러려면 민간이 전용으로 사용하면서 대형 여객기나 화물기가 쓸 수 있는 그런 활주로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최소한 3,200m 이상 되는 민간 전용 활주로를 일단 건설해야지만 미래의 이런 항공 수요에 대응을 하고 또 청주공항이 보다 전략적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부권 거점공항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법을 이제 특별법 형태로 발의를 했고 그 법안의 핵심 내용은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하는 네. 것으로 잡고 그럼 있죠. 법이 통과되면 만들어지나요? 아니면 법이 통과돼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나요? 계속 노력해야죠. 근데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네. 일단 그 중앙부처가 종합계획을 일단 네. 세워야 되고 또 거야 필요한 예산을 이제 배정해야 되고 또 그 공항 종합 계획에 반영이 되고 이러면 이 신설과 관련된 또 청정공 활성화와 관련돼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법적, 제도적 또 어떤 정치적인 그리고 재정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보면 이 특별법 제정이 가장 우선순위이게 되는 거죠. 기본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좀 애를 써 예.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건 이제 발의를 한 거고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최근에 통과가 된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오창 방사선 가속기 구축이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잘 구축도 돼야 되고 네. 구축만 돼서는 안 되고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죠.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관련 법안도 발의하셨는데 네. 이제 그게 본회의도 통과까지 했습니다. 예, 예, 이제 최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충북의 큰 현안 하나를 해결하신 건데요. 예. 이 얘기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이 방사능 가속기가 우리 청주 오창에 확정이 될 때만 해도 정말 굉장한 난리 났죠. 관심이 높았고 특히 뭐 그 당시 1조가 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유치했고 또 이것이 미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았는데 근데 도대체 언제 되는 거야?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네네. 애초에는 2027년에 완공이 목표였는데 지난해 연말 이제 여러 가지 재정 계획 추계를 새로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2029년으로 또 미뤄졌거든요. 늘어졌군요. 그래서 이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는 차세대 가속기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가속기보다는 훨씬 더 고성능 네. 가속기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이 돼서 실적인 이용이 가능해져야 그것이 대한민국 과학기술 경쟁을 높이는 데 실제 기여할 수 있고 또 기업들에 보면은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부터 신약 개발까지 정말 다양한 이런 기업들의 연구 개발 R&D 쪽에 이용해야 되는데 네. 이게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계속 늦춰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관련된 지원 시설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연구 인력 양성이라든가 또 국제 교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프라도 또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법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입법 발의를 했는데 다행히도 1년이 안 돼서 네. 재정법이거든요. 이게 개정법이 아니라 재정법이 통과가 돼서 그거 어려운 거잖아요. 예, 생각보다 네. 재정법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변재리 의원께서 또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셨던 법이긴 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좀 이어받아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2029년까지 이제 안정적으로 이 방산 가속기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이 됐고 예산 확보에 대한 정당성이 이제 더 커졌죠. 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국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한 해라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가 크니까 네. 또 끝까지 또 챙겨주시고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급히 나눴는데, 네. 많은 일들 하셨지만 아직 더 임기가 많이 남으셨습니다. 네. 뭐 생각하신 일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떤 뭐 올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국회에 가서 첫 번째 상임위를 이 산자위 쪽으로 산자 중기를 선택한 이유는 네. 한 축으로 보면은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 발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지방의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거였고 두 번째는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좀 실현하고 싶다. 네. 그러려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또는 플랫폼 대기업으로 인해서 입점 오치라든가 이런 분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을들을 위한 그런 단체 교섭이라든가 협상권을 강화하는 그런 관련된 법을 제가 쭉 발의를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들이 협동을 통해서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도 하고 교섭을 할 수 있는 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라든가 또 납품 단가 연동제 이것은 중소기업들이 계약을 했는데 전혀 본인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원재료 값이 급등한다거나 네. 또는 전기료가 급등한다거나 뭐 연료비가 올라간다 이러도 이거 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잖아요. 이런 것을 연동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법들을 제가 좀 많이 이제 발의를 했고 또 소상공인 쪽도 스스로 저는 소상공인들이 연대하고 공동체를 구성해서 자신들의 어떤 상권을 지키고 네. 스스로 그걸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골목 상권 육성과 활성화에 관한 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집중해서 네.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산업 생태계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노력을 좀 집중해서 앞으로도 할 생각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중소기업, 뭐 이제 네. 소상공인, 네. 서민 이제 중심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럼 나중에는 이제 어떤 정치인으로 이렇게 기억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뭐 기득권 편 안 들고 네네. 그래도 우리 사회의 소수자라든가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정치인이구나. 그런 좀 이미지 그리고 약속한 것은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래서 좀 그나마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도록 네네. 꾸준히 일관성 있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초심 늘 기억해 주시고요. 열심히 또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목표 있으세요? 올해 뭐 목표? 목표요? 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좀 굳건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작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적어도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권자는 국민이다라는 것을 잊혀지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어떤 진리이자 순리이다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에게 또 특히 권력자들에게 인식되는 좀 그러한 사회가 올해는 꼭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의 서민이라든가 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 농민들 이런 분들도 당당하게 그래도 뭐 자기 목소리 내고 그런 것이 정치를 통해서 수렴돼서 네. 우리 사회 갈등이 뭔가 이렇게 좀 개선되고 완화되는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좀 첫 출발이 올해.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극단적인 갈등이 심하니까. 네. 근데 또 새벽은 밤이 깊어야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네. 갈등 속에서 다시 좀 새로운 통합의 그런 기운이 대한민국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또 얘기해 주시니까 네. 정말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네. 또 그런 날이 오겠죠. 희망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희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여러 얘기 해주셨는데 못다한 말씀 도민 여러분께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에 가서 패기 있게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뭐 여전히 초심대로 적어도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일, 또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거기에서는 용기 내고 당당하게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늘 귀 기울이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었습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